정말 당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건가요? 첫 만남부터 모든 걸 다? 그래요, 계획이었어요. 영숙 씨가 좋아하는 카페, 영숙 씨가 좋아하는 음악, 심지어 등산로까지 다 알고 있었죠. 그럼 우리가 산에서 처음 만난 것도 우연이었을 리 없잖아요. 영숙 씨도 참. 남편 잃고 13년 동안 혼자 살았다면서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세상 살아나가겠어요? 당신 정말 눈물 그만 흘리세요. 딱해 보이네요. 나이 60 다 된 분이 고작 이런 일에 눈물바람이라니 이거원. 내가 얼마나 당신을 믿었는데 믿어달란 적 없어요. 영숙 씨가 알아서 믿은 거죠. 그래도 즐거우셨잖아요. 산책도 하고 음악회도 가고. 이제 와서 뭐가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우리 딸한테 인사도 시키고 싶었는데 결혼이요? 하하. 제가 왜 영숙 씨하고 결혼을 해요? 전 그저 영숙 씨의 재산. 딱 그게 필요했던 거지. 결혼 따윈 관심 없었네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입니다. 올해로 60이 됐네요. 13년 전 남편을 잃고 힘들게 살아온 제가 또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2010년 6월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아침, 마지막 통화가 그날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오늘은 꼭 일찍 와요. 지안이가 아빠랑 같이 저녁 먹자고 노래를 부르네요. 알았어? 우리 공주한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서 간다고 전해줘. 2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호 대기 중이던 남편의 차를 컨테이너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그날 오후의 마지막 통화가 이렇게 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저를 울렸습니다. 현관 신발장의 구두, 옷장 속 양복 서재의 책꽂이.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남편만 없었죠.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고3이던 딸아이는 매일 밤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울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딸의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고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닫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퇴근 후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날, 딸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남편 대신 제가 딸의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는 게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웃었어요.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갈 딸이 걱정할까봐. 그렇게 딸이 분가하고 난 뒤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내 발자국 소리와 TV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아침이면 가게로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주말이면 쓸쓸히 TV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집에 들른 딸이 제 빛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요즘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옷이 너무 헐렁해진 것 같은데 엄마 혹시 우울증 아니겠죠? 처음엔 아니라고 장사하느라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막무가내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이영숙님은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계세요. 불면증은 없으신가요? 그게 요즘 잠들기가 힘들어요. 자다가도 새벽에 깨고. 네. 예상했어요.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운동이 꼭 필요하세요. 특히 등산을 추천드립니다. 등산이요? 네. 자연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거든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등산이냐고.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봐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산악회래요. 전문 강사님도 계시고 엄마 또래 분들이 많이 가신대요.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등산복을 사러 갔습니다. 처음 신어보는 등산화, 처음 입어보는 등산복. 엄마,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 옷 잘 어울리세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산악회에 첫 발을 내디뎠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저는 총무 김미경이에요. 네.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앞에서 걷는 회원분들의 모습을 보며 버텼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영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산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산악회 회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하산 후에 들르는 카페에서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죠. 영숙 씨는 클래식 음악 얘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제가 젊었을 때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결혼하고 그만뒀지만 지금도 가끔 공연장에 가요. 어머, 저도 클래식 좋아하는데 다음엔 같이 가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날은 어느 때보다 상쾌한 봄날이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의 벚꽃이 한창 필 때였죠. 산악회 회원들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박철수입니다. 깔끔한 등산복에 은은한 미소를 띤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나이는 60 중반으로 보였고 말투에서 교양이 느껴졌죠. 혹시 처음 등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다니던 산악회가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산길에 박철수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영숙 씨, 맞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아, 그러죠.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다 퇴직했다는 말에 세련된 말투가 이해가 됐죠. 저도 처음엔 많이 방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원했던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의 말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떠나고 나서 매일 울면서 살았어요. 딸아이 때문에 겨우 버텼는데 많이 힘드셨겠네요. 갑작스러운 이별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따뜻한 위로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풀어놓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등산이 끝나면 어김없이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말이면 클래식 공연도 함께 보러 다녔죠. 영숙 씨는 쇼팽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야상곡을 특히 좋아해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연주했던 곡이거든요. 그렇군요. 다음 주에 교향악 공연이 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주말에 딸과 단둘이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철수 씨와 통화하는 걸 들었나 봅니다. 산악회에서 만났다고 했잖아. 좋은 분이셔. 엄마, 전 싫어요. 왜 이제 와서? 지금까지 잘 사셨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해해요. 13년 동안 엄마 혼자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불안했겠죠. 하지만 전 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씩 철수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주 만나는 산행에서, 하산 후의 커피 시간에서 그의 따뜻한 배려가 제 마음을 움직였죠. 영숙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실래요? 봄 여행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여행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그 후로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저 죄송해요. 제주도는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그는 늘 제 마음을 읽어주며 한 걸음 물러서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배려가 더욱 마음에 와닿았죠. 하지만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혹시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1,000만 원이요? 제 동생이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험이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리게 돼서.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통장 잔고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계좌이체 문자를 본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프기라도 할까봐 딸이 통장 알림을 같이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철수 씨 동생 수술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갚기로 했어. 걱정 마. 엄마, 그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철수 씨 그런 사람 아니다.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영숙 씨,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부탁해요. 그때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집에 들렀다가 은행에서 보낸 우편물을 봤어요. 대출 상담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라고? 경찰서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전과가 있대요. 전국의 산악회를 돌면서 계속 사기친 사기꾼이라고요. 통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영숙님, 혹시 박철수라는 사람 아시나요? 경찰서에서 보여준 사진 속에는 분명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김민수, 이상철, 박철수. 그는 이름을 바꿔가며 전국의 산악회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피해자만 17명이에요. 모두 비슷한 패턴입니다. 차별한 여성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죠. 형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이미 5천만 원. 그리고 제 앞으로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 사람의 부인도 만나게 됐습니다. 전 그 사람의 아내예요. 20년째 같이 살고 있죠. 아들은커녕 자식도 없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산악회 다니는 여자분들을 만나서는 아들 수술비가 필요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사기치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그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던 이야기,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다던 화려한 이력까지.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사가 건네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클래식 공연장, 등산로, 카페. 익숙한 장소들에서 찍힌 사진 속에는 분명 그였지만 함께 있는 여성들의 얼굴은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빛이었죠.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엄마가 클래식을 좋아한다는 것도, 등산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민 것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토록 잘 알았는지. 왜 그토록 완벽한 타이밍에 제 마음을 울릴 수 있었는지. 엄마, 가요. 딸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는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열었던 마음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가게 문도 닫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단골 손님들의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가방에 이게 뭐예요? 딸이 무심코 꺼낸 건 철수 씨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카페에서, 공연장에서. 찢어버리려고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가방에 넣어둔 거였어요. 이런 것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설마. 엄마 아직도 그 사기꾼한테 미련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전과 기록이 있다고 경찰이 얘기해줬을 때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걱정했어요. 근데 엄마는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렸어요. 산악회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수상하다고 했는데 엄마는 우리를 다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만 믿으시고. 미안해. 지아나. 미안하다고요? 엄마,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아빠랑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처음 만난 남자한테. 목이 메었습니다. 철수 씨를 만나고 딸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때마다 딸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그 사람이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상하다고. 엄마 정신 좀 차리라고. 그때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딸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했어요. 내가 행복한 게 너는 그렇게 싫으냐고.
내가 시집 가서 잘 사는 걸 보면서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안아, 엄마가 그 돈이면 엄마 노후에 얼마나 편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가게도 더 크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해요. 그 사람은 지금쯤 다른 여자들 만나서 똑같은 짓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처럼 순진한 사람 찾아서. 미안하다, 지안아. 전 당분간 엄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빠 생각하면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네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철수 씨의 배신보다 사기 당한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딸의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13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양복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아직도 그날이 선명합니다. 활짝 웃으며 절 바라보던 그 눈빛. 이제는 그 눈빛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영숙 씨 고마워요. 갑자기 철수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요? 그 급한 목소리에 숨겨진 거짓을. 그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에게 같은 말을 했을지.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산악회에서 우연히 만났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전 2억을 날렸어요. 남편 보험금이랑 퇴직금 전부. 이제 자식들은 절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영숙 씨는 딸이라도 있잖아요. 전 이제 혼자예요. 자식들도 다 등 돌렸거든요. 그들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더 아파왔습니다. 지안이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기만 붙잡고 번호를 눌러보지도 못했죠. 딸과 하루빨리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저를 향해 따뜻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아침 식사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모님이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한 남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이 모든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려다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안도감과 분노,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상처는 여전했지만 지안이에게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이 저의 끝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일상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 씨 뉴스 보셨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이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뉴스에는 철수, 아니 김민수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다른 피해자분들 보면 아예 집까지 날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영숙 씨는 참 다행이에요. 다행이라. 5천만 원을 잃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집문서까지 넘기고 자식들에게 빚까지 떠넘긴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고개를 들어보니 지안이가 서 있었습니다. 까만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왠지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딸, 밥은 먹고 다니니? 극적인 재회나 눈물바다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이 이어졌을 뿐이었죠. 된장찌개 먹고 갈래? 네. 딸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끓이던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이가 숟가락을 들고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산악회는 안 나가시는 거죠? 응. 당분간은. 그래도 운동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침에 공원에서 걷기라도 하세요. 딸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저도 너무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이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 후로 지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저와 함께 먹기도 하고 어느 날은 손주 우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우진이가 그리는 그림 속에는 항상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진이 유치원 참관 수업인데 할머니가 와주셨으면 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이었습니다. 철수 씨를 만났을 때의 설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제는 압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예전처럼 산에는 오르지 않지만 푸른 하늘을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게도 전보다 더 잘 됩니다. 단골 손님들이 새로운 손님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된장찌개가 최고야 하면서요. 어느 날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는데 지안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저 임신했어요. 우진이가 동생을 갖게 된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해. 우리 지안이. 가끔 피해자 모임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철수 씨, 아니 김민수 씨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덤덤해졌어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잘못 넘긴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죠. 매일 아침 가게에 들르는 우진이의 제잘거림과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거였구나.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나 화려한 약속이 아닌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60년을 살아오며 알게 된 가장 소중한 진실.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늘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엄마, 이제 집에 가시죠. 오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거구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때로 외로움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가족들의 소소한 웃음소리 속에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